구속기간이 끝나서 풀려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인 걸 알고 있었고 성남시장 선거 비용도 지원을 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장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전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새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야당은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며 내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해온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 기자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들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재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관련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불의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지진이 잦은 인도네시아에서 어제 오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등이 무너지면서 1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 눈 대신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져 낮에도 대체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자마자 거침없는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인 걸 알고 있었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비용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주장이 전해들은 전원이긴 하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구속기한이 만료돼 1년 만에 석방된 남욱 변호사.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구치소를 나선 지 10시간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 오른 남 변호사는 재판 시작부터 작심이라도 한 듯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시작이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며 지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1년도에 김만배 씨와 대화할 때 지분 24.5%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며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름을 정확히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로 1,000억 원 넘게 배당을 받은 곳으로 김 씨는 지난해 수사 과정부터 실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지난 2014년 이재명 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4억 원 이상을 전달했다며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22억여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2억여 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고 최소 4억 원은 이 시장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높은 분들에게 드릴 돈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높은 분들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으로 정 실장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만큼 영향력이 있고 김 부원장은 최측근으로서 자금 조달을 주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다시마 비료 사업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지원 사업으로 추천할 것이고 그런 막대한 이익을 낼 것이라는 언급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증언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대부분 김 씨 등 관계자들에게서 들은 전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의 목적지가 이 대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상황이어서 남 변호사의 증언은 수사 속도를 더 끌어올릴 거란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구속심사 과정에선 대장동 의혹 전반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정 실장은 여전히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로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 수요일 정 실장을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천화동인 1호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나오자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 높은 분과 형제들, 형님들을 위한 자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또 그 자금이 어떻게 조성돼서 어디에 쓰였는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 기간 중에 전달된 구체적인 금액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진실을 국민 앞에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뒤 열리는 첫 의원총회인 만큼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비이재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같은 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할로윈 기간을 대비해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최 소방서장은 뒤늦은 소방대응 2단계 발령 등 부실 대응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현장에 뒤늦게 나타나고 헬로윈 위험 징후를 알고도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1시간 넘는 피의자 조사를 받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이 전 서장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비 기동대 배치 요청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을 대비해 사전에 기동대 배치 요청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경찰청은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오늘 서면 답변에서 또 기동대 요청 없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사실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어떻게 진술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같은 날 동시에 소환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13시간 넘는 조사 뒤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당일 구조대를 지휘했던 최 서장은 소방대응 2단계가 늦게 발령된 경위에 대해 자신은 구조 구급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수부는 1단계 발령이 내려진 뒤 최 서장이 아닌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2단계 조치까지 약 30분 동안 공백이 미흡한 대응은 아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걸은 이유는 그쪽 후면부 상황에 구조 구급 거기 활동에 몰두하니라고 제가 못 걸었어요. 그거를 본부장이 대신 걸어줬습니다. 또 당시 소방순찰조 3명이 해밀턴 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 장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해밀턴 호텔 앞에서 고정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골목길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밀려든 인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태원 안전센터 차고문 바깥에 있었어요. 이임재 전 서장과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마친 특수부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주요 피의자 소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아직 입건되지 않았지만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경찰 지휘부 등 윗선까지 수사가 뻗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경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능했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법적인 처벌을 피하려는 포석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관건인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력에 달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해자들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참사 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직무에서 손을 놨다는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이런 혐의들이 성립하려면 피해자들이 참사 발생 사실을 제때 알았거나 미리 예측할 단서가 존재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구청과 경찰 현장 책임자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날릴 때도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기 전의 상황이라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자느라 보고를 놓쳤다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참사 자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관건은 몰랐다를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 확보. 특수본이 참고인을 폭넓게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몰랐다는 진술과는 상관없이 다른 제3자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수본이 수사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책임자 소환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특수본이 어느 정도의 수사력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예산 처리 뒤에 다시 협의하자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내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아래 머리를 맞댄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다시 협의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산 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응해서 국정조사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조금씩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 생각을 바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일단은 환영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자 제안해 주신 것은 저는 진전된 의견이시고 또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신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이제야 작은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극적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시간 끌기용으로 의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총까지 걸쳐 결론 낸 국정조사 반대 여론을 뒤집어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장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김진표 의장도 오늘 오후까지 특위 명단을 다시 확정해달라며 연일 여야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다 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를 두고 다시 한번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 도어 스태핑을 어제부터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MBC 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들었는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MBC 기자의 징계도 검토 중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식회견을 마치고 뒤돌아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MBC 기자가 항의성 질문을 합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곧바로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고성과 설전이 이어집니다. 돌아가셨어요. 가시는데. 누가 정권이에요 이거?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이후 월요일 출근길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지만 늘 해오던 약식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은 약식회견을 중단한다면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인 이를 지속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슬리퍼를 신은 기자가 퇴장하는 대통령에게 고함치고 분탕질을 시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잠정 중단이라지만 재개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은 지난주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MBC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와 출입정지, 교체 요구 등 3개의 징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출입기자단 의견도 들었는데 간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자단 징계 규정에 약식회견 관련은 없어 징계를 논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열린 소통이라는 약식회견 취지를 살릴 방안이 마련되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다는 게 용산 안팎의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잠정 중단 결정은 지금까지 일련의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던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중요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언론 탄압은 민주화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어제 언론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배제하고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YTN 지분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으로 언론 탄압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컵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뿐 아니라 벤치의 선수들도 언제든 준비돼 있어야 하죠. 우리 선수들은 그라운드 바깥에서도 상대 선수를 분석하며 1분을 뛰더라도 한 팀으로 뛰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쳤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김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벤투호의 중앙수비 자원은 모두 4명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중앙수비 오른쪽, 김영권 선수가 왼쪽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상이나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 돌발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발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모든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슈팅을 어느 발로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드리블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벤치에 있는다고 해서 뭐 마음 편히 본 적도 없고. 티아라 소영과 결혼한 새신랑 중앙수비수 조유민 선수는 1분을 뛰더라도 팀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1분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이고 팀을 위해서 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첫 상대 우루과이는 빠르고 강합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15분 정도 상대 예봉을 잘 막아낸다면 선전할 수 있습니다. 벤투호의 유럽파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들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90분을 뛰든 1분을 뛰든 하나의 마음이 되어간다는 것이 원팀 벤투호의 시너지를 높이는 큰 힘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문입니다. 5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막강 화력을 앞세워 아시아 강호 이란에 소나기 골을 퍼부었습니다. 우승 후보 잉글랜드는 B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전반에 3골, 후반에 3골을 터뜨리면서 이란의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개막전에서 개최국 카타르가 에콰도르에 완패를 당한 데 이어 중동 축구는 개막 이틀 연속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A조 첫 경기에서 세네갈을 제압했습니다. 네덜란드는 0대0으로 팽팽하던 후반 39분 학포의 헤딩 결승골과 클라센의 추가골로 세네갈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승리로 지난해 8월 네덜란드 대표팀과 세 번째 동행에 나선 루이 파넬 감독은 부임 후 16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가 월드컵 거리 응원을 위해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 종로구청이 반려했습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붉은 악마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거리 응원 전에 자체 통솔 인원 100명과 경비 인력 6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심의위원들은 그보다 2~3배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광화문 광장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서울시의 오늘 자문단 회의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유통업계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목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올해는 위축된 소비 심리와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집에서 경기를 보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올해는 온 거리를 붉은색으로 수놓았던 붉은 악마 응원전을 보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에 거리 응원전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취소가 되고 응원을 하고 안 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좀 더 그래도 숙연하게 좀 집에서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특수를 놓칠 수 없는 유통업계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마케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손흥민 선수 소속팀과 협업한 토트넘 신발튀김을 선보였습니다. 모양이 독특하고 포장도 간편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신발튀김이라는 좀 모양을 이색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실제로 11월 치킨 판매 중에서 토트넘 신발튀김이 가장 판매율이 높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실적이 주춤했던 전자제품 업계는 월드컵을 계기로 매출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4분기에 월드컵이라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TV 등의 가전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자랜드 TV 판매 수량은 월드컵 개막 직전 2주 대비해서 95% 증가했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는 월드컵을 맞아 대형 TV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기 식품과 대형 TV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집에서도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를 내세운 스타 마케팅에 승부를 건 곳도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증강현실로 만들어진 손흥민 선수와 인증사진을 남기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5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편의점이 진행하는 토트넘 경기 직관 이벤트는 벌써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었습니다.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 심리와 추모 분위기 속에 떠들썩한 마케팅을 찾아보긴 어려워졌지만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됐지만 중국은 어김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미국 탓으로 돌리며 결의안 논의에 어깃장을 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만 10번째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서방 이사국들은 돌아가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도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껏 안보리 회의가 빈손으로 끝난 건 중국과 러시아 두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wo veto-wielding members of the Council are enabling and emboldening the DPRK. They have allowed the regime to launch this latest reckless missile test.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역할을 당부한 뒤여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됐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Persist in advanc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n the peninsula and at the same time take practical actions in stopping military exercises and easing sanctions against DPRK. 러시아는 한술 더 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계선을 그어 군사적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ew military blocs are being formed, such as the alliance between the U.S., Great Britain, and Australia, which raises serious doubts as to the good intentions of these states.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우리나라 황중국 주유엔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을 미국 꼭두각시라고 비난한 북한 외무상 성명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The ROK-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hich have long been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and are defensive in nature, can never be an excuse for the DPRK'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엄호로 결의하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한미일 등 14개 국가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을 의식한 미국은 이번엔 제재 결의안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고 강제력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해 향후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16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또 13,000여 명이 집을 잃었는데 이번 지진은 7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 빌딩이 흔들렸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붕이 흙더미처럼 쓸려 내려왔고 앙상한 골조가 간신히 건물을 버티고 있습니다. 집안은 황급히 대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Pas kejadian sih saya lagi tidur ya, tiba-tiba kasur kan ini otomatis goyang, otomatis saya lari itu keluar lihat keluar banyak yang rubuh coba.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1시 21분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치안주르에 지진이 덮쳤습니다. Dengan kejadian gempa yang ada di bawah kota Cianjur ya 10 km skala 5,6 mengakibatkan banyak sekali bangunan yang luluh lantak dan hancur. 지진 발생 후 2시간 동안만 25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이슬람 학교가 무너져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치안주르 내 주택 2,000여 채와 이슬람 기숙학교와 병원 각각 한 곳, 공공청사 4곳 등이 파손됐습니다. Anak saya 7 Pak, belum ketemu.
Belum ketemu sekarang Bapak, anak sayang. SNS에는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깔린 사람을 구하거나 병원 밖으로 대피한 환자들이 마당에 놓인 침대에서 치료받는 영상 등이 올라왔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시안주루 지역에 교민 7명이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민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에는 규모 9.1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해 22만 명이 숨졌고 지난 2월에도 수마트라 섬 서부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월드컵 소식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월드컵 경기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 늦게까지 시청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할 경기장에 답사를 다녀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먼저 보실 텐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어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를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을 답사했습니다. 네. 우리는 세 경기를 모두 다 이곳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세 경기를 한 경기장에서만 치르는 나라는 우리와 호주, 웨일스까지 단 세 나라뿐입니다. 선수들은 지금 사진에서처럼 바닥을 만지거나 잔디를 뽑아보면서 그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선수들이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팀이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과 같은 잔디 품종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선수들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장 내부는 여러 에어컨 시설 덕분에 덥지 않았다고 하고요. 경기 시간도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또는 오후 6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더위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수와 코치들이 그라운드 상태를 점검하는 동안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 한 5분 정도 단 둘만의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여기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마스크를 벗고 경기장 상태를 더 세심하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 경기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우리 선수들에게 유리한 조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네, 그런가 하면 이 개막전 첫 골이 될 수도 있었던 골이 바로 인공지능 때문에 이 노골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에서 첫 골은 전반 3분에 터졌습니다. 골을 넣은 발렌시아 선수는 세리머니까지 했지만 이 골은 결국 2분 뒤에 취소되면서 노골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오프사이드였다라는 건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잡아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은 경기장에 설치된 12대의 추적 카메라와 공인구 안에 있는 센서 등으로 오프사이드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서 심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전에 도입돼서 현재는 보편화되어 있는 VAR 시스템 다들 아실 텐데 판정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끊긴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은 그보다 훨씬 빠른 판단을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장외에서는 카타르의 인권 실태와 또 개최국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개최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부패 혐의, 또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이주 노동자 사망, 여성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제약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개막식 생중계 자체를 보이콧했고요. 대신 카타르 인권 문제에 대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 7개의 대표팀 주장이 무지개 완장을 차고 출전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피파가 옐로 카드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 대신 경기 전에 무릎 꿇기 퍼포먼스는 진행했는데요. 잉글랜드와 이란 경기 킥오프 직전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모두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카타르 인권 탄압에 저항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월드컵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베컴에게 홍보대사직을 그만두라는 압박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한국형 사드가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죠? 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군이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LSAM은 40에서 7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서 한국형 사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요격 무기 시험 발사는 1단계 비행시험과 2단계 실제 표적 요격 시험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2월에 비행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서 9개월 만에 2단계까지 모두 성공하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추가 시험 발사를 거쳐서 2024년 말에는 체계 개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고요. 실전 배치 시점은 2026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배치가 완료된 천궁2가 15에서 40km의 고도를 맞고 LSAM의 성능을 개량한 LSAM-2가 40에서 15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사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인터넷 쇼핑들 많이 하실 겁니다. 당일 배송도 되고요. 좀 늦게 주문을 해도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 있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통시장에도 도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전통시장도 당일, 새벽, 묶음 배송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모든 전통시장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청량리 시장, 그리고 암사시장까지 총 3곳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곳들에는 소규모 물류시설과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해서 다른 인터넷 쇼핑들과 같이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가맹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주문을 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채널로도 주문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전화 주문을 받은 상인들은 직접 물건을 챙겨서 포장을 하고 또 배송을 맡기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고객들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3곳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매출이 증가하거나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경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도 호황을 봤던 게 바로 이 해운 업체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계약들을 따냈는데요.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분야가 많이 얼어붙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통계를 보면 국내 주요 항만의 올해 3분기까지 컨테이너 물량 처리 실적이 한 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최대 항만인 부산항이 2.84% 정도 줄었고요. 또 울산항은 무려 17.7%나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수출 수입 물량 전반에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최대 항구인 LA항도 작년 대비 25%나 물동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내년 컨테이너 물량은 3%가량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흐름이 꺾이고 이렇게 감소로 집계가 된다면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컨테이너 선박 또 장비의 대대적인 감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기사에서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자식 같은 내 책들 도서관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내용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집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을 텐데 이런 책들이 지금 갈 곳이 없다는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이 기사는 정년 퇴직한 한 대학 교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네. 퇴직을 앞두고 30년 넘게 연구실에 쌓여온 장서 만여 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기증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고요. 그 뒤로 지역 공공도서관 또 아파트 내 도서관 등도 요청을 했지만 역시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학교 도서관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들은 신간이 아니어서가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변 교수나 제자, 교직원 등에게 나눠주고 남은 건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몇몇 더 소개되어 있었고요.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 수가 2017년에는 59만여 권,
그리고 작년에는 165만여 권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진 도서관들은 결국 기증받는 도서 기준을 발간된 지 5년 이하인 도서 등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한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중요한 책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역마다 공동 보존 서구와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확보해서 도서 보관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듣고 나니까 10,000권이면 좀 너무 아깝네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좀 있으면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122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자는 6배 이상 늘어 종부세가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주택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33만 명과 비교해 약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겁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0만 명의 8% 수준,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종부세는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습니다. 납세액은 5년 전과 비교해 11배가 늘며 올해 4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 인원은 5년 전보다 6배 이상, 세액은 1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떨어지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109만 원, 다주택자는 393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50만 명은 2조 원, 법인 6만 명은 1조 4천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26억 이하인 납세자가 전체 인원의 98%, 납세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종부세가 50만 원 이하로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약 10만 명이 900억 원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종부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늘며 100만 명에 육박했고 비수도권은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년째 6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고 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21일부터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택분 외에 토지분 납세자 11만 5천 명, 3조 4천억도 포함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최소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보다 더 낮추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년 수준 이전으로 세금 부담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국민들의 부담을 정상화시키겠다. 정상화라는 것 속에서는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돌리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정상화라는 속에서 이게 지나친 부담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덜어낼 것이고 종부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지나친 세부담 그리고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를 세금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명확히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재부랑도 이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공청회에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번이 2차 공청회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2.3 떨어진 86.5로 집계됐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 심리가 더 크다는 뜻으로 6개 구성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을 제외한 5개 지수가 지난달보다 낮아졌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인 61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이 공시 이후 처음으로 0%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3달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정책 서민 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이 0.96%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시작된 이후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0%포인트대를 기록한 겁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으로 1.5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폭이 줄긴 했지만 석 달 연속 예대금리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이 0.94%포인트, 신한은행 0.89%포인트, 우리은행이 0.77%포인트로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0.67%포인트를 기록한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정부 정책성 자금을 많이 취급해 수신금리가 낮아 보이는 것일 뿐 대출금리 자체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를 반영한 금리 인상 횟수가 많아져 지난달 대출금리 인상폭보다 정기예금 금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예대금리 차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기별로 봐도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이자 이익도 고공행진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40조 6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대출 이자가 워낙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예대금리 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당분간 이제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잇따른 압박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예대금리 차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 발사 6일 만에 달에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리온은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항해할 계획인데 유인 탐사선이 같은 항로를 이용할 경우 인류는 반세기 만에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 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 57분 달 표면에서 약 128km 떨어진 상공을 통과하며 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의 뒷면을 지나면서 30여 분간 지구와 통신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Then Orion will complete its closest approach to the moon at 81 miles above the lunar surface. Now, during this time, we will not have signal with Orion because it will be traveling behind the backside of the moon. 오리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약 6만 4천 킬로미터를 더 나아가 열흘쯤 뒤에는 지구에서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 40만 킬로미터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후년 유인 탐사선이 같은 항로를 이용하면 인류는 54년 만에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을 다녀오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Now you are seeing the Earth, you are seeing home, you are seeing yourself in that image right there, as Orion is 232,000 miles away from planet Earth. 비행 16일째부터 지구 귀환을 시작하는 오리온은 총 비행 시간 25일 11시간 36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게 되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지속적으로 보내 달 표면 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전국에 눈 대신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로 낮 동안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부터 오전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부터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 간에 최고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5에서 20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중부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과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5도, 청주 9.5도, 부산은 13.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5도, 대전과 대구도 15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을 내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인의 자진 월북 결론이 결정됐고 이후에 이와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정부기관의 지시가 내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 전 실장은 근거 없이 고인을 월북하려 했다고 몰아간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모레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엄영서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박수홍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는데 박수홍 씨는 두 사건 모두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남편인 박진홍 씨와 함께 박수홍 씨의 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부는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박수홍 씨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박수홍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에서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 좀 자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선 보수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뭔가 좀 그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박수홍 씨 측은 두 사건 모두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금 전에 장을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네. 다우존스가 0.13% 이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1.09% 하락했고 S&P 500 지수가 0.39% 이제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어떤 시장의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네. 아니다. 또 어느 한 기관에서는 계속 반등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예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어마켓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세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약세적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분기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내년 연말도 지금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반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는 상승론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죠. 계속적으로 인터뷰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여력이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기조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혼조세를 좀 기록하고 있고 어제 이제 지표가 나왔던 게 전미활동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고용, 뭐 실업, 소비, 판매 이런 거 85개의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에서 나타내거든요.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가중 평균 봤을 때 평균치보다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10월에 이제는 전미활동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이게 5, 6월 달에 마이너스였다가 7월 1일부터 플러스였다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다시 한번 마이너스 하면서 뉴욕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가 과거 같았으면 한 방향으로 흐를 텐데 지금은 양갈래로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혼조세가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게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일 것 같은데요. 네. 뭐 연준 인사들마다도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뭐. 네. 최종금리가 5%에서 높게는 7%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조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일방향으로 흐르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다 지금.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같았으면은 안 좋을 거야라고 다 목소리를 낼 텐데 네.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연준 의원들의 목소리도 갈리고요. 시장의 전망치도 갈리고 있거든요. 네. 갈리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좋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좋게 보인다는 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일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텐데 지금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좋지 않을 거야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아니야 반등하고 오를 거야라는 목소리가 서로 혼조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예, 과거 같은 일방향 흘렀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반대적인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정말로 많은 시장인 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이제 주가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아니고 주가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가 저점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죠.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0.75%포인트 올리는 거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네. 아마 0.7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거는 조금 그 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조금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또 매파이기도 하죠.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분의 연준 위원은 더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이거를 목격하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를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하기 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엇갈려요, 목소리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엇갈리는 게 과거와 다른 분위기거든요. 네.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맞아라고 모든 연준 위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다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만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금리 상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제 시장의 전망치가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올해도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려서 네. 이제 기준금리가 조정이 한 번 더 될 텐데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자이언트 스텝
정책을 주장하는 이제 전망하는 목소리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패드워치가 뭐냐 그럴 텐데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요 이렇게 패드 그러니까 연준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표를 내놓는데 이 패드워치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가 금리가 지금 4%잖아요. 미국 상단이. 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내년 6월에 갔을 때 과연 금리 상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는 예측을 했는데 한 5.25%포인트, 5.25%죠. 이게 확률이 가장 높았어요. 4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5.25% 정도가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봤을 때 1.35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3번이에요. 12월 달까지 하면 4번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내년 상반기가 이제는 저점이다라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금리 상승이 언제 꺾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내년 상반기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지금 금리 추이를 본다 그러면 예상치를 본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쪽에는 이제는 금리가 꺾일 것이고 완화적인 추세로 갈 것이고 그렇다고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르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네. 뭐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도 내년 상반기가 저점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패드워치의 자료를 본다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종부세 납세자가 5년 전보다 이제 4배나 많아졌는데 네.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5명 중에 1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총 수를 봤더니 고지 인원이 122만 명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차트에 보듯이 지금 5년 만에 4배 수준으로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93만 명 정도가 됐다가 계속 보시면은 종부세 과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93만 명, 이제 2022년 올해가 122만 명 정도 되면서 사실 뭐 5년 추이로 본다 그러면 정말로 한 4배가량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 100명 중에 8명이 사실 이제 종부세 납세 대상이고 서울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인원이 사실 또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액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주택분만 본다 그러면 122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4조 1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준 겁니다. 원래 예상치로 갔었으면 9조 원이 넘었어야 되는데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조정을 했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4조 원 정도로 나온 거지. 사실 뭐 원래대의 계획으로 갔었으면은 뭐 엄청난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또 종부세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재부 입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기재부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제 종부세는 보통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고액자산가들, 한마디로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어떤 얘기냐면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라고 이제 기재부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이 목소리를 듣고 나서 굉장히 뭐랄까요 기분이 찹찹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은행에서 종부세 낸다 그러면 굉장히 자산가로 봤거든요. 네.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정말 일반 국민들이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됐다는 게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라는 어떤 생각도 많이 들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 종부세는요. 말 그대로 기재부가 얘기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세금이 돼버렸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종부세 대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종부세 고지 인원이 짧은 시간 동안 크게 증가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나 뭐 공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종부세는 12월에 이제 내잖아요. 근데 이제 재산을 기준을 했을 때 올해 초, 그러니까 연초에 사실 공시 가격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1월부터 12월까지 너무 빠르게 주택 가격이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값은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는 21년도 초반에 1월 달, 2월 달에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때보다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종부세 내시는 분들 대상자 봤을 때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그 공시가격 상승을 봤더니 네. 22년 공시가격 아까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해서 17%나 이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이제는 공제 금액이 6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6억 원이 넘어가면
보통 종부세를 낸다. 물론 이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억 원까지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억 원 공제금액이면 거의 17년 동안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민 대부분은 아니지만 서울 시민의 한 4분의 1 정도는 사실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본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종부세 대상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지금 시장에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고지가 그러니까 연초 기준으로 연말에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연말에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진 않죠. 이제 종부세의 공시가격이 됐을 때요. 네. 연초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주택분도 있고 토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연초에 계산이 돼야지만 모든 세금의 그 스케줄이 잡히거든요. 네. 특히 이제는 5월 달에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스케줄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세무 시스템을 바꾼다 그러면 혼란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는 이런 공시가격, 어떤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는 소득세 같은 게 5월에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는 연말에 11월 달 가서 이 말 그대로 공시가격을 대비해서 또 건강보험료 다 내시잖아요. 이게 또 11월 달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돼야지만 모든 세무 시스템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 이제 공시가격이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12월에 최종적으로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괴리감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반대적으로 얘기해 본다 그러면 그만큼 짧은 시간에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집값이 빠르게 빠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동산 세금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의 추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2020년 2조 원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보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목소리에서 힘을 얻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건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금 위주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은 이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세금으로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정책이라면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책들,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중과,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소리의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대로 개정이 될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다주택자 중과 종부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지금 1.2에서 6%.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보다 2배씩 늘어난 거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이 0.6에서 이제 3%였어요. 근데 이거에서도 사실 이제는 또 개정을 하자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낮추자라고 이제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담 상한도 있습니다. 150% 일반이 150%, 다주택가 300%인데 이거를 150%를 일반화하자, 한마디로 일원화하자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정부의 개정 아니고. 사실 과거로 돌리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 과거에 돌리되 그보다 더 낮추자라는 게 또 이제는 정부의 보관인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야당에서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과연 이 정부의 보관대로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년은 더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네. 개정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되고 금액도 더 많이 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거 지금 조정을 했죠. 이것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부세 부담은 내년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상승에 발맞춰서 시장금리도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중에 가계대출 이자가 가장 높은 곳과 그리고 예금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은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요. 신한은행이 10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를 봤더니 네. 5.22% 이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는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은행, 그다음에 시중은행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업대출 금리로 본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이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 대출 금리를 다 합쳐서 본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5.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는 대출 금리인 거고요. 이제 수신금리,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예금하는 금리겠죠. 거기서 이제 예금했을 때 주는 금리인데 이런 수신금리를 봤을 때 우리은행이 가장 높았습니다. 4.2%로 가장 높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예대금리 차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대금리차가 줄었다는 것이 약간 저는 착시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사실 뭐 예대금리가
준 건 맞습니다. 금리 차이가. 그게 뭐냐면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그 차이거든요. 네. 그만큼 예대금리 차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행들이 이제는 대출금리를 많이 걷어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 금리 차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뭐 대출금리는 조금 줄기도 하고요. 그만큼 수신금리가 좀 올랐다는 얘기를 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7월부터 공시를 시작했잖아요. 예대금리 차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과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차트를 본다 그러면 7월 달에 예대금리 차의 추이를 본다 그러면 1.31%포인트 정도 요 정도 했다가 가장 많이 했던 게 8월이었어요. 1.39%포인트 정도 벌어졌다가 지금 이제 0.96%포인트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대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는 서민 경제 입장에서는 금리의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식비 부담이 커졌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소득 하위 20%가 번 돈의 절반을 식비로 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소득 하위 20% 한마디로 이제는 그 1분위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소득 대비해서 식료품 가격이 높아지느냐? 단순합니다. 그냥 답이 있어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소득이 낮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먹는 거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거는 뭐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소득 대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 소득이 작다 보니까 내 소득 대비해서 먹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통계해 본다 그러면 1분위에 이제는 가처분 소득, 우리가 처분 가는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내 월급에서 한마디로 비소비 지출,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처분 가는 소득을 봤을 때 이게 90만 원이에요. 소득 하위 20%가. 근데 거기서 식료품 가격을 무려 한 42만 원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0%를 거의 먹는 거로 쓰는 거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 가처분 소득 봤을 때의 소득 항이 이제는 20% 5분위 같은 경우가 가처분 소득이 807만 원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업용수 사용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여주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문제가 풀린 건데요. 2027년부터 공장이 가동되면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공업용수 취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여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국회에서 만나 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여주시가 용수시설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SK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LH는 임대주택을 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적 중요 국책 사업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대의와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인이 어떤 세계적인 반도체 어떤 중심, 생산의 메카, 연구개발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을 여주 남한강에서 하루 26만 5천 톤씩 들여온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주시가 반대하면서 단지 건설 계획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자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서 1년 6개월을 끌어오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수요 감소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미래를 위한 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는 2025년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7년부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최신 장비 도입을 못해요, 중국에. 중국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못 만들게 되면은 국내에 이제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은 당연히 국내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50개 이상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17,000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일제가 철거한 덕수궁 선원전 건물의 기초를 만든 흔적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선원전은 대한제국 당시에 역대 왕들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시고 왕실 제례 의식을 진행한 곳입니다. 문화재청은 선원전터로 추정되는 영역에 대한 조사에서 다듬어진 길고 큰 돌과 기와 조각 등을 써서 정각 등의 건물의 기초를 만든 자취와 부속 건물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전은 1897년에 처음 건립됐다가 화재로 소실된 뒤에 옛 경기요고터인 당시 미국 공사관 북쪽 수어청 자리로 옮겨 1901년에 다시 지어졌으나 1919년 고종이 승하한 뒤 일제에 의해서 무단 철거됐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동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가을비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최고 80mm가 예상되고요. 특히 이 지역은 오늘 밤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7.2도, 전주 10도, 울산 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도 15도, 광주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 일시적으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한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